나왔으니까 분리과세 이렇게 가야죠. 답은 5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32번 문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은 무조건 틀렸네요. 토지가 나왔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안 보이네요. 토지 나오면 무조건 100분의 70을 곱한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으니까 무조건 틀렸고, 자, 2번은 100분의 7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건 확인해 보니까 건축물이에요. 맞죠? 문제는 중간에 법인장부가 나왔네요. 무조건 틀렸네요. 법인장부로 계산하는 경우는 아예 없어요. 무조건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이에요. 3번을 봤더니요. 100분의 70이 나왔는데 주택이 나왔습니다. 그냥 틀렸네요. 주택은 60이 나왔어야죠. 4번을 봤더니요. 세율 적용을 물어봤네요. 근데 집이에요. 자, 주택의 동그라미를 쳐야죠. 그리고 맨 끝에 가서 세율 적용의 밑줄을 쳐야죠. 그러면 자, 주택이 나왔으면 두 문제예요. 집을 2개 이상 줬느냐, 토지 건물을 줬느냐. 근데 여기에는 4번은요. 여러 개의 주택을 줬네요. 합산하면 안 되죠. 주택별이라고 해야죠. 근데 5번도 똑같이 세율 적용을 물어봤고 물건이 주택인데 여기에는 세 번째 줄에 보니까 토지 건물을 줬네요. 토지 건물은 합산해야 되고 5번이 맞죠. 그러니까 4번하고 5번 꼭 주의하셔야 돼요. 둘 다 주택인데 4번은 집을 여러 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절대 합산하시면 안 돼요. 5번은 집을 여러 개를 주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을 줬어요. 이건 반드시 합산해야죠. 세율 적용할 때.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 이런 문제 낼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도시적분에 대한 문제인데 뭐 1번, 2번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예요. 1번, 2번은 아는 지문이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 지역 안에 있는 일정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재산세 도시적분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액으로 부과한다. 그러니까 재산세에다가 도시적분 넣어가지고 부과한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2번도 1000분의 1.4를 적용한다. 0.14%.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문제가 안 생기는데 3, 4, 5번은 우리가 배운 내용도 아니고 우리 시험지에서 거의 안 나와요. 지금까지 나온 적도 한 번도 없고. 네, 답은 5번인데 굳이 이걸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5번은 환지처분 공고가 된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전답과수원, 목장 및 임야를 제외한 모든 토지가 도시적분 과세 대상이다라고 돼 있는데 도시개발구역이면 도시적분 다 나와야 돼요. 그게 전답과수원이든 그래서 제외가 아니라 포함이에요. 포함. 그러니까 환지처분 공고가 됐다는 이야기는 이제는요. 농지가 아니란 소리예요. 농지가 아니니까 도시계획사업 통해 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는 땅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얘까지는 다 내야죠. 자, 그 다음에 34번 문제. 자,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문제인데 주택수. 자, 이건 올해 시험지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건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1번 봤더니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큰 자의 주택으로 본다. 우리 정부세에서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죠. 그래서 답이 1번이죠. 2번 같은 경우는 몰라도 돼요. 2번은 상속인데 우리 공동소유주택 중에서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상속 하나밖에 없어요. 상속을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으면 그 중에 하나는 제외되는 주택이 있어요. 그 조건이 지분이 20% 이하이면서 3억 원 이하면 주택수에 안 넣어줘요. 그 다음에 3번에 봤더니 다가구 주택이 나와 있네요. 다가구 주택은 각각으로 보지 마시고요. 한 개의 주택으로 보라 그랬죠? 종합부동산세에서 맞고 4번 합산 배제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5번에 역시 합산 배제 사원형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냥 원래 합산하지 말라고 하는 주택 등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 안 되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1번하고 3번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주택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 세율이 달라지고 상한이 달라져요. 세율이 0.5에서 2.7%까지냐 0.6에서 3.2%까지냐, 그 다음에 상한이 150%만 적용할 거냐 200% 적용할 거냐 300% 적용할 거냐, 요게 달라지는데 그때 주택수 계산할 때 1번하고 3번은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동소유주택은 누구 꼴로 가느냐면 각자.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은 그냥 한 개, 1주택으로 본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 문제. 자, 소득세 납세무자와 과세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1번 보니까 거주자가 나와 있죠? 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틀렸죠? 183일 이상이에요. 거주자의 범위는. 그러니까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고 하죠. 2번 봤더니 납세무가 있대요. 그래서 앞에 봤더니 비거주자인데 국외가 나왔습니다. 국외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는 자는 거주자에 한해서죠. 비거주자는 해당 사항이 없고. 3번에 봤더니 납세지를 물어봤는데 거주자가 나왔어요. 거주자는 거주자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죠.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고. 4번을 봤더니 과세기간을 물어봤는데 맨 끝에 1월 1일부터 폐업한 날까지로 간대요. 우리가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폐업을 해도 딱 두 개만 중간에서 끊겨요. 사망하고 출국하고. 그 다음에 5번은 자, 결손금 문제인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순서대로 공제한다. 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될 게 있네요. 자, 우리가 소득세 납세무자는 개인입니다. 개인은 다시 두 종류로 나누는데, 개인은 거주자라는 사람하고 비거주자라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을 건데 어디까지 과세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겨요. 그랬을 때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누가 되든지 간에 다 납세무를 져야 돼요. 반대로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거주자한테만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거주자는 납세무가 없어요. 그때 거주자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죠. 비거주자는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예요. 거주자 이외의 자를 비거주자라 그래요. 그래서 일단 거주자인지 아닌지부터 판단해야 되는데, 자, 거주자가 된다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가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주자라고 하고, 거주자가 되면은 국외소득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고, 국내는 누구나 다 납세무가 있고. 그래서 1번은 여기가 1년이 나와서 틀렸고, 2번은 비거주자인데 국외소득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다 그래서 틀렸고. 잘 봐야 돼요. 그때 납세지가 어디냐? 거주자는 주소나 거소가 있기 때문에 그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납세지고, 비거주자는 주소나 거소가 없기 때문에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 소재지로 가시고요.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가고요. 자, 중요한 것은 요 주소지나 거소지라는 말은 오직 거주자한테만 쓸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요걸 꼭 기억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소득세는
과세 기간이 끝나면 납세무가 성립이 돼요. 과세 기간이 끝나면 납세무가 성립이 되는데 그때 과세 기간은 언제냐?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딱 두 개만 빼고 죽거나 떠나거나 이 경우만 빼고 그러니까 사망 또는 출국 즉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사형 이 경우만 그 날까지로 과세를 하고 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래서 폐업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자, 그래서 4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득의 종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또 퇴직소득, 또 양도소득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기타소득까지가 종합소득세, 퇴직은 퇴직소득세, 양도는 양도소득세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임대는 여기에 들어와요. 임대는. 자, 그리고 임대업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업도 있을 것이고 건설업도 있을 것이고 등등도. 문제는 요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이 있어요. 결손. 이 결손은 같은 종합소득 내에서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같은 종합소득 내에서는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임대업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다. 그러면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결손은 근로소득에서 발생하는 이익에서 공제한다 이야기예요. 대신 이 라인을 넘어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임대하던 건물을 양도했다. 그러면 임대에서 발생하는 결손은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 안 되고 이렇게는 공제 안 되고 절대 못 넘어가. 그게 지금 5번 이야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자, 그 다음에 36번 문제.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이 문제는 거의 보너스 문제죠. 답은 3번인데 영업권이 양도소득세에서 과세가 되려면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가 돼야 돼요. 분리해서 양도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건물과 분리해서 양도되는 영업권 얘는 과세 대상이 아니죠. 1번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니까. 2번은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고 4번은 배타적으로 이용한다 이 말 나오면 이거 회원권이에요. 기타 자산에 들어가고 5번도 배타적으로 이용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회원권입니다. 뒤에 가서 주식이 나와도 상관없어요.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은 회원권으로 봐요. 얘도 기타 자산이니까 과세 대상이 되고. 자, 그 다음에 37번 문제. 자, 37번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랬는데, 자, 기업번에 봤더니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한테만 주어지는 혜택이지 비거주자한테는 절대 안 주어져요. 비거주자한테는. 두 번째,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요 니은번이 해설해 보니까 지금 이게 옳은 문장이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해설에서 옳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좀 있어서 일단 놔두고, 디귿번에 봤더니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에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을번은 공동소유주택은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맞고, 미음번에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게,
자, 거주자라는 사람이 있고 비거주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어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주자가 되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 대해서 다 납세의무가 있지만 비거주자가 되면 국내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있지만 국외에 대해서는 절대 납세의무가 없어요. 그것도 양도소득에 한해서는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걸 양도했을 때는 그 거주자 중에서도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한해서만 납세의무가 있고 5년 미만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것까지는 같이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자, 어찌됐든지 간에 거주자라는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을 거주자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5년 이상 주소나 거소가 있으면 국외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있어요. 자, 그때 부동산으로서 3년 이상 보유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등기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팔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돼요.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걸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도 받을 수 있고,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걸 팔면 절대로 장특공제 못 받아요. 기본공제만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기본공제는 무조건 다 해줍니다. 미등기 빼고 250만 원. 각각 250만 원. 자, 두 번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내 것만 해줍니다. 국내 것만. 그때 거주자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두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2%씩에서 6%에서 30%까지 공제가 돼요. 단 1주택자에 대해서는 8%씩에서 24에서 80%까지 공제가 돼요. 근데 비거주자는 그냥 2%씩에서 6%에서 30%까지밖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문제인데, 자, 1주택자에 대해서 최대 80%까지 공제가 되는 것은 거주자뿐이에요. 왜 거주자만 되느냐면 비과세는 거주자만 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는. 그러면 1주택자인데 고가주택에 해당해요. 그러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미안해서 8%씩 해줘요. 그러면 비거주자한테는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8% 혜택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원래 1주택자여도 비과세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억울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1주택이어도 그냥 2% 혜택밖에 못 받는 거예요. 8% 혜택은 누구한테만 주어지느냐? 거주자. 그 말은 바꿔서 말하면 비과세는 거주자한테만 혜택이 주어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일단 1번 기억번은 맞죠? 문제는 니은번이 문제인데 비거주자는 장특공제가 안 된다? 돼요. 1주택이어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장특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말이 애매한 거예요. 근데 해설은 지금 요거 못 해준다 이 소리 이거. 8%짜리는 못 해준다 이 말인데 그러려면 차라리 100분의 80의 세율을 적용받지 못한다 그랬으면 맞았을 거예요. 확실할 거예요. 근데 1주택에 대한 장특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건 좀 애매해요. 1주택이어도 장특공제 돼야 안 돼요? 되는데 8%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 37번의 니은번은 지금 답은 5번으로 돼 있어요. 근데 니은번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은번은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 된다 안 된다? 된다. 1주택이어도 됩니다. 되는데 무슨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8% 혜택을 못 받는 것뿐이에요. 8% 혜택을. 8% 혜택은 누구만 해주는 거예요? 거주자만. 그래서 그거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무슨 이야기냐면 갑이라는 분이 집을 가지고 있다가 이분이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한테 상속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을이 가지고 있다가 팔았어요. 요때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인데 1년 보유했어요. 이분이 10년 보유했고 비과세 되느냐 안 되느냐 못 받아요. 왜냐면 상속은 상속 개실이 보유기간이에요. 상속 개실로부터 잡아요. 그러니까 보유기간이 1년밖에 안 되니까 얘는 비과세 못 받아요. 그런데 단서가 붙어요. 뭐라고 단서가 붙느냐? 사망 당시에 동일 세대였다면, 자, 이렇게 단서가 붙어요. 동일 세대였다면. 그러면 요 사망하신 분의 보유기간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요. 사망하신 분의 보유기간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분이 팔았는데 이분하고 같이 살았던 기간 여기만 들어가요. 여기만. 그래서 뭐라고 돼 있느냐면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무슨 세대로서?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그 기간만 통산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맞는 문장이에요. 만약에 그 말 빼고 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두 번째 줄에 상속 개시 전에 이 말 딱 가로 쳐보고요. 세 번째 줄에 동일 세대로서 이 말 딱 가로를 쳐보고 이 두 말 딱 빠지면 무조건 틀린 문장 돼요. 요거 빼고 읽어보면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통산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분 거 보유기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속인이 이분하고 같이 살았던 기간. 그러니까 처음에는 같이 안 살다가 이때부터 같이 살았다. 그러면 요 기간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확히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미음번에 우리 고가주택 판단할 때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면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랬죠? 그때는 그 전체 금액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9억 초과 여부를. 지금 그 이야기고. 자,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 했는데 답은 3번이죠. 3번에 보시면은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넣어버렸대요. 그러면 다른 집에다가 비용 처리했으니까 양도소득 금액 계산할 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문제를 보시면 자, 39번 문제. 거주자 갑이 을에게 국내 소재 상가 건물을 증여하고 을이 그로부터 3년 6개월 보유한 후에 자, 병에게 양도를 했다. 자, 그러면 바로 그림 그리고 들어가는 게 상책이죠. 자, 자산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양도를 했대요. 자, 그래 놓고 나서 집어넣어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증여를 했대요. 그리고 을이 병에게 팔았대요. 을이 3년 6개월 보유했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 됐네요. 자, 그랬을 때 1번을 봤더니 배우자 관계네요. 2번도 봤더니 배우자고, 3번을 봤더니 배우자고, 4번을 봤더니 배우자네요. 5번을 봤더니 사촌이고.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가 배우자니까 자, 배우자고 그 다음에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까지가 5년 이내고 그 다음에 거래한 부동산이 건물이고 거래한 게 부동산이고 자, 그러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소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이내 양도했다. 2월 과세죠? 2월 과세면 그 수증자가 증여자 걸 대신 팔아주는 걸로 본다 그랬죠. 자, 이래놓고 보죠. 1번. 자, 1번 봤더니 납세무자는 갑이다. 틀렸네요. 납세무자는 을이네요. 2번 봤더니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계산할 때 을이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을이 취득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갑이 취득한 날로부터 장특공제 잡아줘야죠. 장기부의 특별공제 판단할 때. 3번에 봤더니 연대납세무 있다. 있을 리가 없죠. 2월 과세에서는 연대납세무 없어요. 부인 규정일 때 연대납세무가 있죠. 4번에 봤더니 이때 납부했던 을의 증여세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라 그랬죠. 4번이 정답이겠네요. 옳은 문장이네요. 근데 5번을 봤더니요. 사촌 동생이니까 일단 2월 과세는 아니네요. 그러면 이제 부인할지 말지를 따져야 되는데 보니까 을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자, 을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갑이 직접 팔았을 때 나올 양도소득세보다 뭐가 돼요? 크답니다. 크다면 갑이 파는 걸로 봐야 돼요? 그냥 을이 증여받아서 파는 걸로 보는 게 나아요? 그렇죠. 을이 증여받아서 파는 게 더 낫죠. 왜? 을이 증여받아서 파는 게 더 세금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근데 문장에서는 갑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즉 부인한다 이 소리인데 이거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40번 문제를 보죠. 자, 거주자의 이번에는 국외 문제네요. 국외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에 한한다. 맞죠? 자, 국외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으려면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자에 한해서. 2번에 봤더니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된다. 택도 없습니다. 장특공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장특공제는 국내 것만 해줍니다. 2번이 틀렸고. 3번 기본공제 받을 수 있다. 맞고. 4번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에서 42% 7단계 누진세이다. 국외는 세율 적용할 때 미등기 1년 미만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6에서 42% 누진세예요. 그러니까 40%, 50%, 70% 1년 미만일 때 50%, 2년 미만일 때 40%, 미등기는 70% 이건 국내에서만. 국외 것은 없어요. 그 다음에 5번에 국외자산 양도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외국납부세액은 이중과세 조정 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자, 그 나라에 먼저 세금을 한번 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과세 걸려요. 그래서 그쪽 나라 세법에 의해서 계산했더니 100만 원 나왔다. 그래서 100만 원을 냈고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서 계산했더니 120만 원이 나오더라.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20만 원만 내면 돼요. 그때 그 100만 원은 필요경비에 넣어서 공제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세액에서 공제받거나 선택입니다. 둘 중에서. 자, 요 국외도 나중에 여러분들 수업할 때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2번이에요.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장특공제 안 된다라는 사실은. 국외 것은.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번 모의고사 해설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